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림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역대 최장 장마로 인명피해 및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소식과 OECD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8%로 상향해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1위가 예상된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이자 중부지방의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될 만큼 많은 강우량과 긴 장마 기간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오랜 기간 지속된 비로 인해 전국 산들의 지반이 약화되면서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8월 5일 오전 9시 뉴스 특보에서는 경기 북부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8월 3일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가평군 대성리에 직접 나가 뿌리째 뽑힌 나무와 떠밀려 내려온 커다란 바위 등 피해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8월 5일 현재 가평군에서만 총 24가구 5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앞서 산사태로 가평 산유리에서는 펜션이 매몰돼 업주를 비롯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산사태나 침수로 고립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우선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미리 대피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는 예측이 어려워 고립될 위험이 높은데 만약 산사태가 발생한 산림 안에 있을 경우 산사태가 진행되는 경로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계곡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나 높은 지대가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림청 산림항공구조대로 고립 사실을 전달해야 하고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8월 8일 오후 5시 뉴스 특보에서는 빗길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타이어와 지면 사이에 얇은 수막이 생겨 제동거리가 늘어나고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빗길 운행 시 평소보다 20%, 폭우가 내리면 50% 이상 속도를 줄여야 하며 앞차와 안전거리도 더 길게 유지하고 타이어 상태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갑자기 물이 불어날 때는 차량 타이어를 기준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차량 배기구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 일단 시속 10km 미만으로 운행하고 급제동이나 기어 변속을 하면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어 삼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바퀴 절반을 넘는 높이로 물이 차면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특히 시동이 꺼지면 절대 시동을 다시 걸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화물차, 버스와의 높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승용차로 무턱대고 큰 차를 뒤돌아가면 위험할 수 있고 침수 지역은 우회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말도 전했습니다. 8월 9일 오전 8시 뉴스 특보에서는 방역당국이 장마가 길어지며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이나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다며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감염병 예방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며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고 손 씻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수해 발생 지역은 유행성 눈병이나 피부병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작업 시 방수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물에 노출된 피부는 깨끗한 물로 씻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장마 보도의 경우 단순한 피해 현장 스케치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방법이나 피해가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보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는 재난보도가 가져야 하는 예방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산사태 피해가 크다 보니 산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보도가 다소 많았는데 보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이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7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노 실장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부동산 정책 논란 등으로 민심이 급속히 악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은 민심 악화에 촉매가 된 똘똘한 강남 아파트 논란의 당사자여서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부담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채 계속해서 매각을 미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10일 오후 7시 뉴스특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6명의 청와대 최고 참모들 중 3명을 교체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갖고 강기정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며 여당 대변인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친 4선 의원으로 정무적 역량뿐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과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협치의 기본과 국민통합 진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민정수석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는데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감사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지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평가를 받는 만큼 민정수석으로 맡은 바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으로 임명한 김재남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시민사회 활동을 했고 19대 정의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어 시민단체와 입법부 등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갈등 사항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은 2명의 수석과 노영민 비서관의 인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노 실장은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10일 뉴스특보에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교체 인사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비상한 시기 민생 현안이 산적한 때에 내정된 비서진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유임되고 부동산 정책 라인이 건재한 만큼 참모진들의 일괄 사표 제출은 역시나 쇼에 불과했다며 정책 라인 쇄신 없는 인사는 국민에게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남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결국 일부 참모를 교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전하면서 맥락 없이 단편적인 정치권 발언들만을 발췌해서 구성된 뉴스가 반복적으로 전달되어 아쉬웠습니다. 주요 이슈인 만큼 관련 반응들을 보다 자세히 전달하고 분석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8월 7일 오후 9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24시간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전공의 1만 3,500여 명 중 70% 정도가 연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집단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다행히 진료 공백 등 큰 혼란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8월 14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8월 7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는 2022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중 3천 명은 의사가 부족한 비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의사 전형에 선발되면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지방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장학금 환수와 의사면허 취소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 중증 외상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과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지방 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피 전공의 인력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계획에 중대형 병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적정 배치의 문제라며 무턱대고 의사를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현황과 배치의 적정성,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과 배경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의 김준성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일과 8일에 방송된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소천사 사장님, 네팔에서 온 샘 씨를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된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이색적인 볼거리로 시작합니다. 원곡동 골목 초입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 이곳이 샘 씨의 일터라는데요. 샘 씨의 일터입니다. 2년 전부터 네팔 전통 음식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합니다. 고국에서 먹었던 그 맛을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 뜨끈한 화덕에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네팔에서 직접 공수해온 향신료는 셀 수 없이 많다는데요. 현지에서 온 요리사의 솜씨로 완성된 커리부터 난, 탄두리 치킨까지 네팔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깊은 풍미가 제대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깊은 풍미가 제대로 느껴지는데요. 정통 요리법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 정착한 네팔 이주민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인기 만점이랍니다. 한편 식당 안엔 악기와 공연 무대까지 마련했다는데요. 마침 한 단골 손님의 악기 연주에 맞춰 넘실넘실 춤사위를 뽐내는 샘 씨와 손님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샘 씨와 똑 닮은 붕어빵 남매 8살 이루빈, 4살 이엘리가 레스토랑을 찾았는데요. 비교적 한가한 평일엔 아이들이 종종 식당을 찾아 샘 씨와 놀기도 하고 밥도 함께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아내 이선희 씨는 12년 차 간호사로 1년 전 야간 근무에 지원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선희 씨는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금전적 여유가 생긴 점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부는 낮과 밤을 번갈아가며 육아를 도맡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야간 근무를 나서면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진 남편 샘 씨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씻긴 뒤 밀린 집안일을 마무리하는 샘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식당에서 퇴근 후에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는 그의 모습에서 멋진 육아대디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에게 한글 동화책을 읽어준다는 아빠 샘 씨인데요. 책을 잘 읽는 아이들을 기특해 하는 글을 보면서 가족을 향한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아빠보다 이제 잘한다니까. 특히 가족이 있어 오늘도 힘을 얻는다는 말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샘 씨입니다. 다음 날 점심 장사를 마치고서 어디론가 향하는 샘 씨. 그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주택가였는데요. 샘 씨가 이곳을 내 집처럼 드나든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수돗물은 잘 나오는지,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묻는 모습에서 동료를 가족처럼 대하는 샘 씨의 씀씀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샘 씨가 실직 상태의 동료 근로자가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사를 시작으로 고국의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고 있다는데요. 그도 역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고향도 타국인데다 부모님을 포함해 선뜻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무료 쉼터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좋은 사람이라 지켜세우는 동료의 웃음을 통해 선행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만났다 하면 헤어지기 바쁜 부부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신메뉴 개발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한 상황. 이선희 씨는 한국인 입맛에 맞게 메뉴를 개발해야 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온다는 주장인 반면 샘 씨는 그보다 식당이 위치한 다문화 거리 특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마침내 한국 손님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신메뉴를 개발하는 데 서로 돕기로 합의합니다. 대박날 신메뉴를 고민 중이라는 샘 씨의 말 덕분에 기대감은 배가 됐습니다. 예고편에서는 싱싱한 해산물을 활용한 그들의 신메뉴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샘 씨 부부 소식을 전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김준성 학생은 이번 연중기획 하모니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네팔 동료 근로자들에게 생활터전을 제공한 샘 씨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가진 것을 내어줄 때 찾아오는 행복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의 김준성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ith parent companies based in China, apps like TikTok, WeChat, and others are significant threats to personal data of American citizens. 反对的是违背市场经济原则、违反世贸组织开放、透明、非歧视的原则。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가 연일 이어지며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중국 모바일 앱인 틱톡과 위챗 모 회사에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친중국 성향인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등에게 제재를 가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날이 갈수록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주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볼까요? 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이제 최근 들어서 더욱더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웨이 문제로 대표되는 이제 기술 경쟁이 그동안 양국 간에 누적됐던 이제 갈등으로 변했고 또 결국 지난 7월 21일에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영사관을 스파이 활동의 거점으로 보고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터져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도 쓰촨성 청두 소재의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면서 맞불을 놓기에 이르렀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갈등 해결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은 또 아닙니다. 양국은 올해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 협상을 체결하면서 장기간 지속되었던 무역 분쟁에서 이제 휴전 분위기를 만들면서 갈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원지를 놓고 미국이 WHO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조사하라고 압박하면서 다시금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또 남중국해 영유권이나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또 홍콩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양국 간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미국 AP통신은 떠오르는 강대국 중국의 야망이 확고한 강대국인 미국과 더욱 강력하게 충돌하면서 언제나 험난했던 양국의 긴장이 새로운 정점에 달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언론 역시 이제 미중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양국 관계가 향후 몇 년간은 이제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의 이제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전문지 등에서 분석 기사를 많이 내는데요. 서울경제신문은 중국 전문가의 이제 말을 빌려서 미국과의 갈등이 10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의 이제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앞서는 오는 2035년 이후에는 미국이 무조건 중국을 억누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화의 후퇴, 또 보호무역, 또 보호주의, 무역전쟁 등 각양각색의 위기 속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가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했습니다. 네. 미중 패권 대결에 있어서 국지적인 충돌로 남중국해가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우리 언론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지, 이 주요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우선 남중국해는 이제 중국과 또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지역 등 여러 나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업권과 자유 이제 영유권 등을 자원 영유권 등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죠. 중국은 이곳에 이제 군사 기지, 인공섬 등을 건설하고 이제 U자 형태로 이제 선을 그으면서 남중국해의 90%를 자국의 영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남중국해에 이제 전투기를 수시로 보내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대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중국과의 긴장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가장 강하게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심각한 주권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필리핀은 또 약간 결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 일본은 사설을 통해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남중국해에 특히 예민한 국가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인데, 이제 만약 필리핀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베트남과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된다면 아세안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뜩이나 미얀마나 이제 캄보디아 같은 인도차이나 반도 내륙국은 투자를 앞세운 이제 중국 쪽에 기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필리핀이 만약에 돌아설 경우에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편가르게 나선 미국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미중 간의 이제 패권 경쟁에서 남의 일이 아닌 또 우리 한반도와도 직접적으로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정법대 이제 문희련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에서 한국의 외교적인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는 이제 한국 말고도 뭐 호주나 대만, 싱가포르, 독일 등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과 연합해서 미중 갈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공감대를 마련해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 역량이 너무 약해서 독트린을 발표하더라도 관철할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뭐 경제, 군사 면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역량을 가진 이제 중견 국가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상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우리 언론 보도가 어떤 이념이나 정파적인 논리에 갇혀 있거나 원론적인 입장을 이제 고수하기보다는 실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중 갈등이 격화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무역이라던가 안보도 안심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좀 보이고 있었나요? 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는 뭐 한미 동맹 또 한중 협력이라는 이제 큰 틀에서 균형적인 외교를 이제 추구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마저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은 세계 각국을 향해서 미국과 같은 행보로 중국에게 투명성과 상호주의, 책임성을 요구하도록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동맹국들에게 보이콧 동참을 요구한 데 이어서 한국의 기업까지 이제 걸고 넘어지면서 반중 전선을 위한 결집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죠. 중앙일보는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인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미래 패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신냉전 시대로 표현하면서 그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후발 주자들과의 격차를 벌여나가는 초격차만이 살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외교력이 이제 중요해졌다라면서 기업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이기 때문에 최적의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고 세계일보는 정부는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제 국익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외교 문제를 다루는 이제 언론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더 표현을 보면 이제 한국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식의 그런 분석입니다. 우리는 뭐 언제까지 이제 약소국임을 또 인정해야 되는 건지 또 이럴 수도 없고 뭐 저럴 수도 없다라는 식의 일종의 좀 패배 의식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시야를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미국 중심, 강대국 중심의 보도를 좀 넘어서서 제3국의 객관적인 시선이라던가 다양한 시각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와 관련되는 이제 국제 뉴스를 매번 이제 외신에만 의존해서 인용하는 보도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국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특정인의 발언을 이제 그대로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나 또 인용 보도를 좀 줄이고 보다 이제 깊이 있고 전문적인 분석 보도가 많아야 할 것입니다. 네, 미중 패권 다툼이요.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미중 갈등 보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은 또 어떤 보도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걸까요? 네, 중국의 뭐 틱톡 또 위챗, 예. 뭐 틱톡은 동영상 서비스고 위챗은 이제 메신저죠. 중국의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퇴출이 이제 임박했고요. 그리고 또 틱톡 인수를 위한 협상에 MS나 트위터 등이 뛰어들면서 중국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이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자인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필승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때리기라는 것이죠. 따라서 대선 전까지는 중국 IT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언론은 또 그 미중 갈등으로 이제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지만 곳곳에서 뜻하지 않은 시장이 열리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대우를 폐지하면서 미국의 언론사인 뉴욕타임스가 홍콩 사무소에 이제 한국행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의 한국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어쨌거나 장기화되는 어떤 전망 속에서 우리가 처한 어떤 위험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또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보도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